제발 돌려주세요. 그거 없으면 우리 할머니 죽어요. 제발요, 아저씨. 처절한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어느 뒷골목. 흙탕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덩치 큰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입술은 터져 피가 흐르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사내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만을 쫓고 있습니다. 이거? 크크크. 이게 내 목숨줄이라 이거지. 어쩌냐? 이건 이제 내 이자다. 사내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악마처럼 웃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검은 세단에 올라타 버립니다. 안 돼. 안 돼. 여자는 빗속을 기어가며 오열합니다. 그녀가 빼앗긴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 바로 1등 당첨 복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난한 소녀 가장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행운, 그리고 그 행운을 가로챈 악마 같은 사채업자. 과연 그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슴 꽉 막히는 분노와 속 시원한 사이다가 공존하는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서울 변두리,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낡은 빌라의 반지하. 문을 열자마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벽지 곳곳은 습기로 룩하게 울어있고 방 한 구석에는 약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22살 소연이가 사는 세상입니다. 콜록콜록. 소연아 왔니? 이불 속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할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소연은 얼른 달려가 할머니의 등을 쓸어내립니다. 할머니 누워 계세요. 왜 또 일어나셨어요? 방이 차다. 보일러 좀 더 뗄까요? 아니다. 기름값도 비싼데 무슨. 나는 괜찮아. 그나저나 오늘도 늦었구나. 밥은 먹었어. 소연은 쓴웃음을 삼킵니다. 밥은커녕 편의점 폐기 도시락도 다 떨어져서 물배만 채우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장님이 고기 사주셔서 배 터지게 먹었어요. 할머니 약 드셔야죠. 잠깐만요. 소연은 익숙하게 물을 떠오고 약을 챙겨드립니다. 할머니를 다시 재우고 난 뒤 소연은 낡은 장판 위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방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옵니다. 소연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를 꺼냅니다. 가스비, 전기세, 월세 독촉장, 그리고 대학병원 수술비 견적서. 1,500만 원. 할머니의 심장 수술비였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소연의 통장 잔고는 34,000원이 전부입니다.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주말엔 전단지 배포까지. 잠을 쪼개어가며 일해도 늘어나는 건 빚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겨진 사채 빚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보다 더 커져버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소연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22살. 남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연애도 하고 벚꽃놀이도 갈 나이인데 소연에게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공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철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에 소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김소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걸걸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 마동철이었습니다. 소연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습니다. 자고 있는 할머니가 깰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저들은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올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험상궂은 덩치들이 좁은 현관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가운데 금목걸이를 한 마동철이 비열한 웃음을 짓고 서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효녀 심청이. 아직 안 주무셨어.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이번 달 이자는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월급 나오면 바로. 기다려? 야,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냐? 너 저번 달에도 그랬잖아. 이자가 복리로 붙는 거 몰라? 지금 당장 500 내놔. 안 그러면 오늘 내 할망구 링거줄 다 뽑아버릴 거니까. 마동철이 구둣발로 현관에 놓인 소연의 낡은 운동화를 지식입니다. 소연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할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제발요. 어떻게? 몸이라도 팔게. 쳇, 깡마른 게 팔 때나 있겠나. 알았어. 딱 3일 준다. 3일 뒤에 원금 일부랑 밀린 이자 싹 다 안 가져오면 그땐 내 할머니 장례식부터 치르게 될 거야. 알겠어. 마동철은 소연의 머리를 툭툭 치고는 바닥에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덩치들이 킬킬거리며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소연은 현관문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3일. 3일 안에 500만 원을 무슨 수로 구한단 말입니까? 그날 밤 소연은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환한 빛 속에서 엄마가 소연을 안아주며 등 뒤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탐스럽게 익은 황금빛 돼지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웃으며 소연의 손에 숫자 6개가 적힌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고생 끝났다. 우리 딸 행복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소연은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멍한 정신으로 편의점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주머니에는 어제 남은 전 재산 5천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점심값과 버스비였습니다. 하지만 홀린 듯이 복권 판매점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자동으로 하나? 아니요, 수동으로 할게요. 소연은 꿈속에서 아빠가 보여준 숫자를 떨리는 손으로 마킹했습니다. 4, 11, 18, 23, 32, 45. 1,000원짜리 한 장과 맞바꾼 종이 조각. 소연은 그것을 지갑 깊숙이 부모님 사진 뒤에 소중하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손님도 뜸한 새벽 1시. 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꺼내 당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4, 11, 18. 하나씩 숫자가 맞아 들어갑니다.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23, 32. 마지막 숫자 45. 소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6개. 1등이었습니다. 당첨금은 자그마치 24억 원. 세금을 떼고도 16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허욱. 소연은 계산대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기쁨보다 서러움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빚도 갚을 수 있고 할머니 수술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곰팡이 핀 반지하가 아니라 햇볕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소연은 복권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신은 그녀에게 행운을 주었지만 그 행운을 지킬 힘까지는 주지 않으셨나 봅니다. 퇴근 후 소연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이제 살았어요. 그 들뜬 목소리로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소연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은 다 찢겨 널브러져 있고 세간살이는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마동철이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겁에 질린 할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우리 심청이. 소연의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3일 준다고 했잖아요. 아, 그랬지. 근데 내 맘이 바뀌었어. 내가 요즘 촉이 좀 좋거든. 왠지 오늘 안 오면 내가 딴 주머니 찰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 마동철이 뱀 같은 눈으로 소연을 훑어봅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마동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기 뒤에 숨긴 거 뭐야? 이리 내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새끼가 말로 하니까 우습지. 마동철이 눈짓하자 옆에 있던 덩치 큰 부하가 소연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악, 이거 놔요. 이거 놓으라고요. 소연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가방이 찢어지듯 열리고 내용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동전 몇 개, 낡은 지갑, 그리고 부모님 사진 뒤에서 삐져나온 분홍색 종이 한 장. 복권이었습니다. 마동철이 바닥에 떨어진 복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호, 로또? 우리 소연이 돈 없어서 밥도 굶는다더니 이런 거 쌀 돈은 있었나 봐. 마동철은 장난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QR코드를 찍어보았습니다. 어디 보자. 꽝이면 너 오늘 죽. 순간 마동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1등 당첨이라는 글자. 0의 개수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동철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더니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하하하. 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신봤다. 그거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소연이 달려들었지만 부하가 그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소연은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아니지. 소연아. 이건 내가 나한테 갚을 돈이지. 안 그래. 무슨 소리예요? 빚은 5천만 원이잖아요. 그건 20억이라고요. 이런 멍청한 년. 내가 말했지. 복리라고.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비, 출장비, 우리 애들 회식비. 다 합치니까 딱 20억 나오네. 퉁치자. 응? 안 돼. 절대 안 돼. 그거 할머니 수술비예요. 사람 살려. 도둑이야. 소연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마동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연의 머리채를 잡고 할머니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조용히 해라. 너 여기서 더 떠들면 이 돈도 뺏기고 내 할머니도 오늘 제삿날 되는 거야. 얌전히 있으면 빚은 탕감해 줄게. 어때? 사채업자 마동철이 빚 탕감해 주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고맙지. 으흐. 제발요. 반이라도. 아니, 수술비만이라도 주세요. 소연이 마동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았던 그 비참한 장면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마동철은 소연의 얼굴을 구둣발로 밀어버렸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이건 이제 내 돈이야. 법대로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샀다는 증거 있어. 이 종이 들고 있는 놈이 주인이야. 크크크. 마동철 일당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부서진 집안에는 빗소리와 할머니의 통곡 소리,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은 소연의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소연은 멍하니 빗물 섞인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신은 왜 희망을 보여주고 다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 소연은 비틀거리며 한강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흐르는 검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물에 뛰어들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끝나겠죠.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 발을 허공으로 내디디려는 찰나 아가씨. 거기서 뭐해? 누군가 다급하게 소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소연은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놔두세요. 그냥 가게 놔두세요. 죽긴 왜 죽어? 젊은 사람이. 배고파서 그래. 내가 삼각김밥이라도 사줄까?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소연이 일하는 편의점 근처를 배회하던 노숙자 아저씨였습니다. 늘 냄새나는 옷을 입고 소주병을 끼고 살던 그 아저씨. 소연은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도시락을 몰래 데워 이 아저씨에게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저씨는 고맙다, 학생하며 허겁지겁 먹었었죠. 아저씨. 소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낯선 사람, 그것도 노숙자 아저씨의 투박한 위로 한마디에 마음의 둑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으앙. 아저씨. 저 억울해서 못 죽겠어요. 근데 살 방법이 없어요. 나쁜 놈이. 우리 할머니 수술비를 다 가져갔어요. 소연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로또 당첨부터 마동철에게 뺏긴 이야기까지. 횡설수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억울함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노숙자 아저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항상 풀려있던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매서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담배를 꺼내 물더니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놈 이름이 마동철이라고 했나? 네. 흑. 쌍용파 마동철이요. 마동철. 관악구에서 고리대 금업하는 그 양아치 새끼 말이군.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놀란 눈으로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노숙자 아저씨가 그런 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소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라 학생. 아니 김소연 씨. 네. 죽으러 온 거면 잘 왔어. 근데 순서가 틀렸어. 내가 죽을 게 아니라 그놈을 죽여야지.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려야지.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는 씩 웃으며 다 떨어진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나? 밥값 하러 온 사람이지. 자네가 그동안 먹여준 도시락값 톡톡히 갚아주마. 아저씨가 건넨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최명석 검찰총장 표창 사법연수원 수석. 화려한 이력들이 낡은 명함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전쟁이다. 그 복권 내가 반드시 찾아주마. 그리고 그놈 감방에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 나만 믿어. 최 변호사의 당당한 목소리에 소연의 절망으로 가득 찼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통쾌한 복수국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새벽 여명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시간. 한강 다리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근처의 오래된 목욕탕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명석은 주머니를 뒤적거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꺼내 소연에게 보여주며 멋쩍게 웃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우선 활동비가 좀 필요한데 말이야. 자네 혹시 10,000원짜리 한 장 있나? 소연은 젖은 눈을 닦으며 지갑에 남은 마지막 10,000원을 꺼내주었습니다. 당장 오늘 끼니를 때울 돈이었지만 눈앞에 이 기묘한 노숙자 아저씨에게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명석은 돈을 받아들고는 목욕탕 남탕 입구로 소연은 여탕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뒤 목욕탕 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나옵니다. 소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덥수룩했던 수염을 말끔히 면도하고 떡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중년의 신사. 비록 옷은 여전히 낡고 유행 지난 양복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아까의 노숙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꼿꼿한 허리, 지적인 눈빛. 그는 영락없는 최명석 변호사였습니다. 어때? 이제 좀 믿음이 가나? 최명석이 빙그레 웃으며 묻자 소연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밥 두 그릇이 놓이자 최명석은 깍두기 국물을 붓고 크게 한 숟갈을 떴습니다. 먹어라. 든든히 먹어야 싸울 힘도 생기는 법이야. 법정 싸움은 체력전이거든. 소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느끼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 소연은 국밥 그릇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최명석은 그런 소연을 묵묵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법이라는 무기로 한 소녀의 인생을 짓밟은 악당을 단죄하리라 다짐하면서 말이죠.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종로의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4층,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은 글자가 떨어져 나가 법무법 이응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끼익 녹슨 철문이 열리자 캐캐 묵은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비워둔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벽에는 과거 최명석이 뉴스에 나왔던 신문 기사들이 누렇게 바랜 채 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먼지 쌓인 기사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드시던 아저씨가 정말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최명석은 익숙하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법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마동철이라는 이름 3글자를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작전을 짠다. 김소연 씨, 그날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기억해내야 해. 마동철이 했던 말, 행동,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들까지.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악몽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마동철이 3일의 여유를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긴 점, 폭력을 행사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복권이 비변제용이 아니라 강취강제로 빼앗음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최명석은 소연의 진술을 들으며 칠판에 빠르게 법률 용어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특수강도, 협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원인급여. 핵심은 이거야. 마동철은 그 복권을 이자 대신 받았다라고 주장할 거야. 양도 증서가 없어도 내가 줬다고 우기면 골치 아파져. 우리가 입증해야 할 건 그 복권이 자발적인 양도가 아니라 강압에 의한 갈취라는 점이다. 최명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책상 아래 금고를 열어 낡은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내가 직접 마동철을 만나러 가겠다. 네. 위험해요, 변호사님. 그 사람들은 깡패예요. 소연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최명석은 여유롭게 웃으며 양복 안주머니에 펜 모양의 녹음기를 꽂았습니다. 걱정 마라. 깡패보다 더 무서운 게 법 좀 아는 늙은이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원군이 필요해. 동네 사람들 말이야. 최명석과 소연은 다시 소연네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마동철의 사무실 근처 시장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 떡집 할머니에게 다가가 마동철에 대해 묻자마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고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 얘기는 꺼내지도 마. 저리 가. 생선가게 아저씨도 세탁소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마동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입을 닫았습니다. 마동철이 이 동네에서 얼마나 악랄하게 군림해 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소연은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변호사님,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무서워해요. 최명석은 씁쓸한 표정으로 닫힌 가게 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구석에서 폐지를 줍던 꼬부랑 할아버지가 조용히 손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장부 하나를 꺼내 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슈. 할아버지, 이게 뭡니까? 마동철 그놈이.
우리 아들 가게 뺏어갈 때 썼던 가짜 차용증이랑 이중 장부 복사본 이후 언젠가 그놈 벌 받을 날만 기다리며 내가 몰래 챙겨뒀지. 아가씨네 집 쳐들어가는 거 내가 봤어. 그놈들이 몽둥이 들고 들어가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할아버지의 눈에는 분노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명석은 할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부 마동철을 잡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놈 망하는 꼴은 꼭 보고 죽을 거유. 그렇고 말고. 소연은 할아버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도 빛은 있었습니다. 최명석은 소중하게 장부를 챙겼습니다. 이제 무기는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건 적의 방심을 유도하는 것뿐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 한복판, 마동철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고급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마동철은 한 손에는 양주잔을, 다른 한 손에는 소연에게 빼앗은 로또 복권을 들고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캬! 영롱하다 영롱해. 이게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20억짜리 수표라 이거지. 그의 앞에는 험상궂은 부하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형님은 하늘이 내린 사업가십니다. 그렇고 말고. 야, 너네 그거 아냐? 돈은 말이다. 착한 놈들한테는 안 붙어. 나같이 독하고 센 놈을 알아보고 붙는 거지. 그 계집애 봐라. 평생 개고생만 하다가 복이 굴러들어와도 지킬 힘이 없으니까 뺏기잖아. 마동철은 낄낄거리며 복권을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분홍색 종이 위에 찍힌 6개의 숫자. 그것은 그에게 더 큰 권력과 쾌락을 의미했습니다. 내일 월요일 되자마자 은행 가서 당첨금 수령한다. 그리고 이 돈으로 저기 길 건너 상가 건물, 그거 통째로 인수해. 이제 우리도 음지에서 양지로 나가는 거야. 건물주 소리 좀 듣고 살자. 예, 형님. 알겠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명석이었습니다. 부하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앞을 막아섰지만 최명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동철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누구냐 넌?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마동철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최명석은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김소연 씨 법률 대리인 최명석 변호사입니다. 여기 내용 증명 가져왔습니다. 뭐? 변호사? 푸아하. 마동철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야, 그 거지 같은 년이 변호사를 샀어. 꼴에 어디서 굴러먹던 돌팔이를 데려왔나 본데 아저씨. 여기 어딘지 모르고 왔어. 여기가 법으로 해결될 곳 같아.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죠. 최명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김소연 씨에게서 강취한 제1098회 로또 복권, 그리고 불법 추심 및 폭행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지금이라도 복권을 돌려주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은행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마동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최명석의 코앞까지 다가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었습니다. 협박.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이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네. 야, 애들 시켜서 이 영감탱이 묻어버릴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쥔 그 복권, 행운의 티켓이 아니라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이 될 테니. 최명석은 마동철의 눈을 피하지 않고 쏘아보았습니다.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마동철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채무자를 상대해봤지만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미묘한 감정. 마동철은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진짜 묻어버린다. 최명석은 조용히 뒤를 돌아 나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팬형 녹음기에는 마동철의 폭언과 협박, 그리고 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끼를 문 물고기는 이제 파닥거릴 일만 남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소연은 할머니의 땀을 닦아주며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일 모든 게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살려주세요. 같은 시각, 최명석의 사무실은 전쟁터 지휘소 같았습니다. 최명석은 밤새도록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할아버지가 준 이중 장부를 분석하니 마동철의 탈세와 불법 고리대금 내역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복권 절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 사채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최명석은 오래된 친구이자 지금은 강력계 팀장이 된 후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팀장 나야. 그래, 최명석. 내일 아침 9시 NH농협은행 본점. 대여 한 마리 낚으러 갈 건데 자네 병력 좀 지원해 줄 수 있나? 그래, 확실한 증거 확보했어. 이번엔 내가 밥 살게. 아주 거하게. 전화를 끄는 최명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소연이가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라, 마동철. 내일 아침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월요일을 선물해주마. 최명석은 칠판에 적힌 마동철 이름 위에 붉은색 X표를 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마동철은 최고급 이탈리아 양복을 차려입고 부하들의 호의를 받으며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품 안주머니에는 로또 복권이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가자. 20억 찾으러. 그의 차가 은행을 향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행 로비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복 경찰과 매서운 눈빛의 최명석 변호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덫은 놓였습니다. 악마가 스스로 걸어들어올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주말 내내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서울 도심 위로 차가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서대문 사거리 출근길 차량의 홍수 속에서 육중한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한 대가 위압적으로 도로를 가르며 NH농협은행 본점 정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깍두기 머리의 수행 비서가 재빨리 뒷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도착했습니다. 번쩍거리는 악어 가죽 구두가 아스팔트를 밟았습니다. 마동철이었습니다. 그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이탈리아製실크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을 옥죄듯 감고 있는 굵은 금목걸이만이 그가 여전히 어둠의 세계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동철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거대한 은행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돈다발의 환영만이 보였습니다. 후, 공기 맛 좋네. 이게 바로 돈 냄새야. 그는 품 안주머니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소연에게서 강탈한 제1098회 로또 1등 당첨 복권이 얌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20억. 세금을 떼고도 14억. 이 돈이면 관악구 상가 건물을 인수해 건물주 소리를 들으며 양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경찰 눈치를 보며 뒷골목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니들 여기서 딱 대기해. 혹시라도 짭새들 냄새 나면 바로 보고하고. 예, 형님. 다녀오십시오. 부하들의 우렁찬 배웅을 받으며 마동철은 회전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 어깨를 활짝 펴고 걸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그를 보고 일어서자 마동철은 거만하게 손가락 2개를 까딱였습니다. VIP실. 1등 당첨금 수령하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가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마동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즐겼습니다. 부러우면 쳐다보지 말고 가서 돈이나 벌어라는 눈빛을 쏘아대며 그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3층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마동철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김소연 고맙다. 내 덕분에 내 인생 폈어. 넌 평생 반지하에서 곰팡이나 뜯어먹고 살아라. 크크크. 3층 복권 사업팀 VIP실. 이곳은 일반 창고와는 차원이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와 최고급 원두커피 향기. 마동철은 소파 한가운데 다리를 꼬고 앉아 탁자 위에 복권을 툭 던졌습니다. 확인해봐. 1등이야. 담당 여직원 김대리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복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프로였지만 오늘만큼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지점장으로부터 오늘 경찰 협조 요청이 들어온 요주의 인물이 방문할 것이라는 비밀 지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복권 뒷면에 마동철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힌 것을 확인하고 단말기에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모니터에 뜬 붉은색 당첨 메시지. 마동철이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껌을 짝짝 씹었습니다. 맞지? 내가 숫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찍거든. 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현금으로 다 찾아갈 거니까 준비하고. 아,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당첨금이 워낙 고액이라 본인 확인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금 수령은 보안상 예약이 필요해서요. 우선 당첨금 지급 계좌 개설부터 도와드려도 될까요? 김 대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매뉴얼대로 응대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모니터 하단에 깜빡이는 메신저 창을 곁눈질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박 팀장 타깃 확보. 지금 진입합니다. 3분만 더 시간 끄세요. 아, 거참 까다롭네. 내 돈 내가 찾아간다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시간당 1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빨리 안 해. 마동철이 탁자를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VIP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 대리는 움찔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전산망이 오늘따라 조금 느려서요.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커피는 됐고. 지점장 나오라 그래. 서비스가 왜 이따위야. 마동철이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걷어 올렸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던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은행 정문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 주변으로 웬 승합차 2대가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냄새가 나는데. 마동철이 급히 뒤를 돌아 문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굳게 닫혀있던 VIP실의 두꺼운 방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지점장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선 백발의 신사, 최명석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 점퍼를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이었습니다. 누구야? 너 이 새끼 어제 그 거지 같은 변호사 나부랭이 아니야? 마동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최명석은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걸어들어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아직 회수되지 않은 로또 복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마동철 씨,
제가 경고했죠. 은행 문턱을 넘는 순간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게 될 거라고. 아, 이 미친 영감탱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야, 경비 불러. 이 사람들 다 끌어내. 마동철은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대기하던 청원 경찰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였습니다. 형사들의 리더인 박 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마동철 씨, 당신을 특수강도, 상습공갈, 협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소리 집어치워.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이 복권 내가 산 거야.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당첨된 거라고. 저 여자가 나한테 빚 갚는다고 준 거야. 마동철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시선은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소연을 향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뒤에서 소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에 젖어 있었지만 최명석의 등 뒤에서 용기를 내어 마동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증거라. 최명석이 헛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펜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어제 내 사무실에서 했던 말 기억 안 나나? 자, 들어보시지. 아주 명곡이야.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마동철의 걸걸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VIP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야, 멍청한 년. 이 종이 들고 있는 놈이 주인이야. 빚 탕감해주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고맙지. 크크크. 법대로 해봐. 내가 샀다는 증거 있어. 마동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요즘 AI로 목소리 만드는 거 다 알아. 함정 수사라고. 마동철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했습니다. 박 팀장이 싸늘하게 웃으며 또 하나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조작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건 뭘까요? 당신 사무실 금고가 아니라 시장 통쌀 가게 할아버지 댁 장독대에서 나온 당신의 이중 장부입니다. 지난 10년간 피해자 120명, 갈취 금액 50억. 여기 당신 지문까지 다 묻어있더군요. 이중장부. 사채업자에게는 생명줄이자 동시에 사형 선고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동철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영감탱이가 그걸 어떻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마동철의 눈빛이 다시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이대로 잡혀갈 수는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면 자신이 그동안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에 의해 뼈도 못 추릴 게 분명했습니다. 그의 눈이 소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인질이다. 저 계집애만 잡으면 나갈 수 있어. 인연이. 다 너 때문이야. 마동철이 괴성을 지르며 소연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낼 틈도 없이 맨손으로 소연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습니다. 깍! 소연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최명석 변호사가 몸으로 막으려 했지만 흥분한 마동철의 힘에 밀려 넘어졌습니다.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인연 목 비틀어버리기 전에 길터. 마동철의 손이 소연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펑 마이너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마동철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박 팀장의 날라차기가 마동철의 턱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쿠당탕. 마동철은 볼품없이 탁자 위로 꼬꾸라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며 그의 명품 양복을 적셨습니다. 형사 3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으악! 내 팔. 내 팔. 얌전히 있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되고 싶어.
박 팀장은 마동철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들리자 마동철의 발버둥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그는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최명석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마동철의 눈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마동철 씨, 당신이 좋아하던 그 법대로 해준 결과가 이거요. 감옥밥은 꽤 입에 맞을 거요. 당신이 평생 먹여온 눈물 젖은 빵보다는 훨씬 맛있을 테니. 마동철은 핏발선 눈으로 최명석을 올려다보았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패배였습니다. 완벽하고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형사들이 마동철을 일으켜 세워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등 뒤로 소연의 흐느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박 팀장이 증거물 봉투에 담긴 복권을 들어 소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소연 씨, 이거 당신 겁니다. 증거 능력이 확실해서 검사님 지휘하에 바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최명석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끝났다, 소연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변호사님. 흐흑.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창밖에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병석에 누워 계신 할머니였습니다. 화면이 분할되며 긴박한 두 상황이 교차합니다. 한편은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비추는 경찰서 조사실. 마동철은 죄수복으로 갈아입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김 의원 있는 거 몰라.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 내가 나가면 니들 다 옷 벗길 거야. 박 팀장은 코웃음을 치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쿵 소리에 마동철이 움찔했습니다. 김 의원. 아, 그 비리 혐의로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양반. 당신 이중 장부에서 그 양반 차명 계좌로 돈 흘러간 거 다 나왔어. 지금 그쪽도 압수수색 들어갔으니까 꿈 깨쇼. 당신은 이제 손절당한 거야. 뭐라고? 마동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믿었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니. 그리고 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300장이 넘어. 당신한테 돈 뺏기고 자살한 사람, 가정 파탄난 사람. 판사님이 이거 읽다가 우시더라. 당신은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 20년이야. 사회에 다시 나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마동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20억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건 차가운 철창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비켜주세요. 응급 환자입니다. 이동 침대가 다급하게 복도를 지나갑니다. 침대 위에는 산소호흡기를 쓴 할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소연은 침대를 붙잡고 달리며 울부짖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눈 좀 떠보세요. 이제 수술할 수 있다고요. 돈 생겼다고요. 당첨금을 수령해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할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처럼 돈을 되찾은 그 순간 긴장이 풀리셨는지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온 것입니다. 보호자분, 밖에서 대기하세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 램프에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요. 돈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복권 필요 없어요. 제발 우리 할머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최명석 변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소연의 곁에 앉아 묵묵히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할머니 강한 분이시다.
내가 이렇게 밖에서 울고 있으면 할머니가 마음 편히 싸우시겠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다리자. 응? 최명석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소연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째깍째깍. 벽시계 소리가 소연의 심장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시간, 3시간, 5시간.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소연은 탈진하여 의자에 기대어 있었고 최명석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복권 당첨이라는 엄청난 행운 뒤에 찾아온 이 시련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생명을 살릴 수 없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일까요? 소연은 20억이 든 통장을 바라보며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수술실 위에 붉은 불이 꺼지고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며 수술복을 입은 집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소연은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눈빛으로만 물었습니다. 살았나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의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할머니 살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시더군요. 고비 넘기셨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아, 소연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흐엉엉. 최명석도 안도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소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봐라. 내가 뭘 했냐. 하늘은 절대 착한 사람 배신 안 한다고 했지. 변호사님. 저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할머니 가시는 줄 알고. 이제 됐다. 이제 진짜 다 된 거야. 악당은 감옥 갔고 할머니는 살았고. 이제 너 행복해질 일만 남은 거야. 소연은 최명석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온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마동철은 한 달 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빡빡 깎은 머리에 수의를 입은 그는 더 이상 거만한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소연과 최명석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마동철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또한 범죄 수익금 전액을 몰수하고.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할아버지는 만세를 불렀고 상인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동철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 그는 소연 쪽을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소연은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승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소연은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떡볶이 먹으러 가요. 제가 쏠게요. 오냐, 20억 부자가 쏘는 떡볶이라. 그거 참 비싸고 맛있겠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법원 앞마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적한 주택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진동합니다. 노란색 예쁜 어닝이 쳐진 가게 앞에는 소연이네 반찬가게라는 나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가게 안은 점심시간을 맞아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사장님, 여기 멸치볶음이랑 잡채 좀 더 줘요. 너무 맛있어. 어머, 총각무 벌써 다 팔렸어요? 아쉽네. 네네, 금방 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경쾌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소연입니다.
1년 전 핏기 없던 얼굴은 건강한 복숭아빛으로 변했고 늘 주눅 들어있던 어깨는 활짝 펴졌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포장하고 계산을 합니다. 가게 한편에는 전동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손님들에게 야쿠르트를 하나씩 나눠주고 계십니다. 어서 와요. 이거 하나 마시고 가. 우리 손녀가 만든 거라 조미료 하나도 안 썼어. 아유 할머니. 정정하시네요. 보기 좋아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 사이사이 행복이 끼어 있습니다. 수술 후 꾸준한 재활 치료 덕분에 이제는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도 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 흰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중년 남자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석 변호사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닙니다. 말끔하게 염색한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법무법인 정의를 재건하여 다시 인권 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가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접시는 기름기 많으니까 뜨거운 물로 헹구셔야 돼요. 소연이 소리치자 최명석이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이고 알았다 사장님. 대법원 판례 외우는 것보다 설거지가 더 어렵다니까 원. 저녁 장사가 모두 끝나고 셔터가 내려진 가게. 세 사람은 안쪽 방에 둘러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오늘 팔고 남은 반찬들이지만 그 어떤 호텔 뷔페보다 훌륭한 만찬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에 할머니가 고등어 살을 발라 소연의 숟가락에 올려주십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강아지. 오늘 하루 종일 서 있느라 고생했어. 할머니도요. 오늘 야쿠르트 100개나 돌리셨다면서요. 무리하지 마시라니까. 재밌어서 그래, 재밌어서. 내가 살면서 언제 이렇게 사람 구경 실컷 해보겠니? 최명석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봉투 안에는 장학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수령인 김소연. 귀하를 야간 대학 사회복지학과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소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너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가게 하면서 틈틈이 다녀봐. 내가 겪은 아픔, 이제 다른 사람들 보듬어 주는데 써야지. 학비는 내가 추천해서 전액 장학금이다. 아저씨.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변호사님 대신 불쑥 튀어나온 아저씨라는 호칭. 그것은 이제 그들이 남이 아닌 가족임을 증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밥맛 떨어진다. 어서 먹고 내일은 나랑 서점 가서 책 좀 사자. 최명석이 쑥스러운 듯 밥을 크게 한 술 떴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최명석의 밥그릇에 김치를 척 올려주셨습니다. 자네도 많이 들어. 우리 소연이 살려준 은인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밥밖에 없네. 어르신, 밥이 최고죠. 이보다 더한 보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사를 마친 소연은 가게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날 밤처럼 비가 내린 뒤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소연은 20억 복권을 처음 확인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행복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고 다시 찾고 할머니의 생사를 오가는 과정을 겪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운은 돈이 아니었어. 그녀 뒤로 할머니와 최명석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채업자에게 뺏겼던 것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녀가 되찾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가게 유리창에 비친 세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찰칵.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행운을 바랍니다. 로또에 당첨되기를,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죠. 하지만 소연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나를 잡아주는 손길,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오늘.
이것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당첨금이라는 것을요. 소연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밝게 외칩니다. 할머니, 아저씨, 후식으로 수박 먹어요. 가게 안에 불빛이 꺼지지 않고 오래도록 골목을 비춥니다. 가난하고 추웠던 겨울을 지나 이제 그들에게는 영원히 시들지 않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곁에도 이미 기적 같은 행운이 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1등 복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